안녕하세요. 하늘한빛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게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제가 집에 있으면서 우연히 책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 때문이 아닙니다. 공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TV, 게임, 만화책만 붙들고 살다가 책상 앞에 앉아있기에 공부 좀 하나 싶었더니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만 하는 아이. 결국 제발 공부 좀 했으면 마음에 대뜸 소리부터 질렀죠. 작작하고 공부 좀 해. 언제까지 그것만 할래? 얼른 숙제 안 해? 사실 그런 잔소리는 하기 싫은데 나 자신이 이렇게 돼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어머니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순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낳길 잘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거야. 물론 이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어린이집은 어디로 보내지?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이랑 잘 지낼까? 부부가 함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던 날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 기대감에 부풀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내 아이. 그렇습니다. 기대는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어머니들은 자신보다는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밥과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나서도 한가롭게 여유 부릴 틈이 없지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잠자리도 정리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집안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은행에도 가야 하고 우체국에도 가야 하고 화분에 물도 주어야 하고 가족들 빨래도 정리해야 되고 생필품도 사다 놔야 하고 저녁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생각하면서 장도 봐야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옆집 아주머니들과 수다 아닌 수다도 떨어야 합니다. 이렇게나 바쁜 틈틈이 아이들의 공부, 생활, 고민거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정말 엄마 노릇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정작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힘드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차마 못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알아주면 좋으련만 고민 상담도 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속상하다고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왔을 때 놀라움과 충격이 심해 그만 잔소리만 늘어놓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고 그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내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걸까? 아니,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건 아이의 성격 탓인가?
아니면 능력의 한계? 아니, 잘못 키운 내 탓? 가끔씩 이렇게 자책하는 일은 없었나요? 부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이어서 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성적이 나쁘다거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결코 여러분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안심? 아이를 학원에라도 보내면 안심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을 올리려면 아이와 선생님과 학부형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인 아이 자신입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학교를 잘 다니면서 그 다음에 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학원 강사는 운동 코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잘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학습 계획에 맞추어 지도를 하게 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도움입니다. 생활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뇌에 영향을 주는 식단관리 등등 아무리 뛰어난 학원도 이것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가정학습의 양과 질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업만 받고 그걸로 끝나면 잊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집에 가서 복습을 통해 교과서 위주로 철저히 공부하고 문제 푸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학습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교사는 지식과 함께 잘 배우는 방법을 가르친다. 학생은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반복 학습한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적인 면에서 도와준다. 이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학원 공부만으로 성적이 올라간다면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부모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럼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행동과학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늘 성적이 좋은 아이입니다. 시험에서 95점 혹은 100점을 받아오면 아무 잔소리 없이 칭찬을 받게 되지요. 아이고, 너무 잘했네. 기특해라. 또 100점 맞았어? 착하기도 해라. 반대로 30점 밖에 못 받으면 혼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게 뭐니? 내가 못 살아 정말.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니? 하지만 이 아이가 원래는 20점 밖에 못 받던 아이라면 어떨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10점이나 올랐는데 부모님은 알아주지 않고 20점이나 30점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역시 난 안 돼 라며 실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부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난다면 아예 공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아이는 두 번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힘들 것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행동과학은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점수라고 하는 결과는 물론 그 점수를 얻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20점을 받던 아이가 30점을 받아오면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아쉽게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부를 했다는 행동 자체를 높이 사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기본적인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쁘기 마련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맛보면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싶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인정을 해주면 드디어 그 행동은 습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행동과학이란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가는 기법입니다. 우등생은 시험을 볼 때마다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더욱더 많이 공부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스스로 노력하고 또다시 성공의 칭찬을 받지요. 칭찬을 받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래서 또 칭찬을 받고 진정한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칭찬받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혼나기만 하다 보니 공부가 싫어지고 책상에 앉아있기 싫어지고 또 결국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악순환을 어딘가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성적은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못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못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에게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도 게임만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할 뿐이지요. 부모님의 발소리가 들리면 재빠르게 교과서를 펼쳐들고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만화책에 빠져들고는 하지요.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행동과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동과학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원리에 대해 기본만 이해하면 어머니도 오늘부터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방법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 꾸준히 계속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이가 공놀이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일요일 오후 넓은 공원에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어린 아들은 새로 산 글러브를 손에 들고 싱글벙글 신이 났습니다. 천천히 던질 테니까 잘 받아봐. 아버지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 천천히 공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아들은 글러브가 무거워 공을 잘 받지 못하는군요. 공은 멀리 굴러가 버렸습니다. 공 주워 와야겠네. 아들은 공을 주워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던져볼래? 아이는 공을 처음 던져보는지 제대로 힘 조절을 하지 못하는군요. 공은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던져야지. 아버지는 공을 주워 다시 아이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을 받지 못하는군요. 아빠, 잘 안 잡혀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냥 글러브로 공만 잡으면 되는데 뭘. 몇 번을 반복해도 아이는 잘 잡지 못합니다. 아빠,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TV에서 많이 봤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다시 공 주워오고 뛰어야지. 아버지는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야구하고 싶다며 공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떻게 야구를 하니? 아빠, 안 잡히는데 어떡해요? 으이그, 잘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똑바로 안 해? 안 하면 아빠 그냥 갈 거야. 그냥 공만 잡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니? 공도 이렇게 천천히 던져주는데. 아이고, 저런. 이번에는 공이 아이의 얼굴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아이의 실력이 늘 수 있게 가르쳐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러브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잡기만 하라고 하니 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잡고 낮은 곳에서 올 때는 이렇게 잡고 옆에서 비껴서 날아올 때는 자세를 바꿔서 몸이 정면을 향하게 한 뒤에 잡는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기본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 없으니까요. 이 아이는 2번 다시 글러브를 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 구박받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 애를 먹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십니다. 시험 점수가 나쁘다고 혼나고 숙제는 답이 틀렸다고 혼나고 공부는 벌써 다 한 거냐고 또 혼납니다. 수학 공부? 수학 중에서 뭘 공부하면 되지? 몇 페이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데?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또 혼납니다. 아이씨, 빨리 공부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꺼내보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그저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그런 방법만 알고 나면 알아서 척척 공부를 하냐고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꾸준히 계속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TV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만화책에 전화에 온통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 뿐이지요. 혹시 아이들 방에 그런 방해물이 가득하지 않나 잘 살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괜히 몸이 무겁고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생각만 나고
TV만 자꾸 보고 싶고 몰래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니까요. 결국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공부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올바른 행동을 더욱 발전시켜주고 바르지 못한 행동은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공부는 많이 하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은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이것만 가능하면 아이들은 알아서 척척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